안녕하세요. 네, 교재를 보십시다. 어, 1차와 달리 2차는 우리가 환급 특례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차례를 잠깐 보죠. 교재의 차례를 보시면 제 교재 구성이 관세법은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급특례법이라는 제2편을 보시면 7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환급특례법은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1주 과정으로 제가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아마 2회에 거쳐서 이렇게 환급특례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크게 뭐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세법 하나의 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관세법이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 체계에 맞춰서 저도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세법에 우리 흔히 말하는 과세요건 파트가 우리 법적 체계에서 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하고 연결을 한다 그러면 과세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우리 법적 체계에 거의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차례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통관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은 우리 불복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행정구제제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11, 12, 13장이 있는데요. 11, 12장은 흔히 말하는 우리 범죄자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관세범과 관련된 그 파트이고요. 13장은 제목처럼 보칙입니다. 따라서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13장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가장 수업 목적상 본다면 안 봐도 됩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1년 과정으로 봤을 때 이 보칙 부분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런 이론 과정에서는 하긴 합니다만은 좀 스킵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과정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파트하고 통관 파트, 행정구제 파트, 그리고 관세 범죄자와 관련된 파트, 4가지 파트. 그러면 교재가 지금 좀 두꺼우시죠? 네. 나누시면 만약에 일단 환특법은 좀 나누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나누신다면 환특법을 나누시고, 관세법을 나누신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파트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많이 나누시면 그러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진도 나갈 때 어려워요.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 파트라고 해서 뭐 조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9장, 뭐 6장 이런 부분 같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급특례법은 좀 별도로 구분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나머지는 그냥 관세법 전체를 좀 들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모르겠어요. 이게 분근화하시면 어느 정도 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자, 스타트업 과정을 혹시 안 들으신 분 계십니까? 스타트업 4월 과정을 혹시 수강 안 하신 분 계시는지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2분. 다수에 의해서 그러면 스타트업 과정 때 했던 내용을 제가 버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보죠. 농담입니다. 자, 할게요. 자, 이 기본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커리상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심화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정을 보면 5월, 6월이 기본 이론이고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심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네 과목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수강하셨으면 열심히 복습하는 과정을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9월, 10월 달 진행되는 심화 이론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과정은 따라가는데 본인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 없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5, 6월 달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7, 8월 달에는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이론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시험 경향이나 또는 이 구성 자체를 보면 단순한 어떤 암기에 대한 평가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변별을 주고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강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암기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의 의의. 그래서 제도에 대한 의의를 이해하시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숙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최소한 교재를 봤을 때 이 제도는 어떠한 제도이다. 그럼 어떠한 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가 왜 만들어졌냐라겠죠. 그러니까 입법 목적 배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 두 번째로는 이 제도를 만든 이유를 보니 어떠한 형태로 운영은 될 것 같다라는 거겠죠.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의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공부하는 방법이 내용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암기에 그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설명하라에 해당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의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의에 주안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의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제도의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최소한 기본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4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곧바로 답안의 작성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한 5가지 형태로 이 제도가 구성이 돼 있다. 또는 4가지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다른 제도하고도 어떤 면에서 연결고리가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실수를 줄이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와 통관이라는 파트가 나누어져 있지만 조세 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관세는 사실 관세라는 게 우리가 스타트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즉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이 관세법 전반에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일련의 흐름, 그에 필요한 제도들이 다 1장부터 13장까지 관련되는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무언가를 논제로 뽑아서 출제를 한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이 문제의 논제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답안에 적을 것인지가 결국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문제를 우리가 보자마자 곧바로 그 쟁점을 캐치하고 그에 따라 답안을 구성하셔서
곧바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챕터는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고 그 하나의 제도를 공부하실 때 무언가를 연결하려면 최소한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의의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따라서 1장부터 13장까지 교재 차례에 있는 제목은 무조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겠죠. 네. 차례에서 제가 장관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하위 차례에 있는 내용까지도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복습이시든 예습이시든 간에 공부하실 때는 현재 공부하는 파트가 어디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파트 중에서도 어느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도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면서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올해 시험 같은 경우 2017년도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문제의 올해 경향에 따라서 내년에 뭐 좌우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매년 뭐 동일한 분이 뭐 출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반드시 이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또 출제되는 건 또 아닙니다. 어차피 이슈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본다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지만 그 이슈라고 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 2년이 지난 후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지금까지 이슈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반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슈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1차 공부하실 때 많이 본 부분이 1장이잖아요. 총칙. 1장 가장 많이 보셨죠? 우리 2차에서도 1장을 가장 많이 보실 겁니다. 1장에 있는 차례를 보시면 절이 있을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1절이 통칙이고 4절이 소리의 송달 등이죠. 그러니까 1장 총칙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1절 안에는 무엇이 있고 2절 안에는 무엇이 있고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최소한 그 적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눈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보신다면 많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보는 것보다는 더 좀 오히려 이제 정독하는 게 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 가기 전까지는 꼼꼼하게 회독수보다는 꼼꼼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 앞서 말씀드렸던 연결고리라든지 연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수를 좀 줄이지 않나. 네. 이 1절부터 4절까지 옆에다가 12조라고 적으세요. 1장은 1조부터 12조까지입니다. 1장 옆에 총칙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 옆에다가 12조라고 적으세요. 1조부터 12조거든요. 법조가. 이 12가지 조를 4가지 절로 우리 관세법에서는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출제가 된 것을 보면 2차 시험은 2절, 3절, 2절, 3절이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4절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2절, 3절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1절은 전형적인 1차 시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1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1절의 출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파트의 문제가 나왔을 때 1절에 있는 내용을 답안 서술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주된 목적은 1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제목 1절 통칙, 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3절 기관과 기한, 4절 소리의 송달 등입니다. 특히 등이 붙어 있는 것들 유의하세요. 네, 제목을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결국 자동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나가면 2장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관세 과세 요건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1절은 일반 사항이고 2절 과세물관, 3절 적용법령, 4절 납세의무자, 5절 과세표준, 6절 세율 및 품목 분류인데 우리 스타트업 과정을 보시면 법적 체계에서 세율 및 품목 분류는 실제 관세법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세율 및 품목 분류를 같은 2장에다가 근데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수익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그에 따른 제도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본다면 2장에 있는 납세 의무자 제4절까지 제가 매년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곧바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의 통관에 대한 기본 이론을 끝낸 후에 다시 2장 품목 분류 세율 쪽으로 넘어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세율 및 품목 분류를 곧바로 하게 되면 한 달이 넘어서 그러면 이 연결하거나 연계하는 부분이 너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까지는 일단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 6장부터 9장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5장까지 나머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빠르면 2장 납세의무자까지 가지 않을까? 늦으면 납세의무자까지 가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납세의무자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6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1장 6페이지. 이게 총칙이라는 게 칙이죠. 이 칙이라는 게 사실 규칙, 뭐 법칙, 뭐 여러 용어를 씁니다만은 총이 붙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세법 전반, 관세법 전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법 전체를 내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 전반에 있는 또는 전체에 내포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규칙 또는 법칙 이것을 총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1절부터 4절 중에서 2절, 3절이 관세법 전반에 두루두루 있다 이런 의미고요. 4절도 관세법 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도 좀 중요합니다만은 아직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1절이 통칙이었었어요.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라고 축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조, 2조, 3조, 4조입니다. 본래 통칙에 있는 내용이 아, 4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조, 2조가 교재에 있을 거예요. 이 3조하고 4조는 제 교재는 3장에 있습니다. 실제 3조, 4조는 3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조, 4조는 3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현재 이 교재의 1절에서는 1조와 2조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목적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관세법 1차 공부하실 때도 가장 먼저 공부한 부분이 목적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이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6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1번 큰 목차로 갈게요. 1번 큰 목차, 로마자, 관세법의 목적과 체계. 거기에 1번 목차, 관세법의 목적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관세법 목적을 보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스타트업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프리츠. 자, 읽어봐요. 관세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끊어야 된다. 네. 그리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두 줄이 실제 우리 법 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표를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이 지금 읽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 두 줄을 수단과 목적으로 이제 나눈 거죠. 자, 수단이 바로 끊었던 부분이에요. 부가징수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통관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부가징수를 적정하게 한다는 게 조세 파트,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는 게 통관 파트죠. 그럼 어떻게 한다? 부수적,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부수적, 궁극적 목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전형적인 1차용입니다. 관세법 1조 목적, 지금 이 두 줄을 답안에 적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답안 서술은 자유죠. 본인이 적는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출제자가 점수를 안 줄 뿐이지. 그러니까 관세법 1조에 있는 목적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50점 문제라고 봅니다. 50점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된 궁극적 목적입니다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조세 파트와 통관 파트죠. 부가징수를 적정하게 해야 되고 통관을 적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가징수와 관련된 50점 문제, 통관과 관련된 50점 문제가 나왔을 때 목적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이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는 50점 논제에서는 우리가 채권 확보 수단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3장입니다. 제 교재에. 자, 그러한 관세 수입 확보라는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도 이 1조에 있는 내용을 언급할 수는 있겠죠.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서술할 수는 있다. 자, 그 정도의 활용 가치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스타트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뭐냐면 중요한 파트가 뭐냐라는 거겠죠. 조세 파트와 통관 파트다. 그러니까 1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라는 이 조세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법의 특수성이 뭐다? 조세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관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이것을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관세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단에 있는 2번 목차의 성격을 보면 갈로 1번, 갈로 2번이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통관법적 성격이라는 부분이 관세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조세법은 통관법적 성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 뭐 형사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이런 것들은 다른 조세법도 있습니다만은 관세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통관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챕터가 6장부터 9장이었다. 맞죠? 6장부터 9장이었다. 그러면 2번 목차의 갈로 1번 옆에다가 4장까지라는 의미이고요. 교재상으로 갈로 2번은 6장부터 9장까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격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반해 이 두 가지 파트 이외에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파트도 출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갈로 3번부터 갈로 6번까지 있는 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현재 중요한 거는 갈로 4번. 갈로 4번. 아주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입니다. 아무래도 물품의 흐름과 관련된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 관세법이다 보니 관련 국제 협약 조약 등에 대해서 국내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그 법제화하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은 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관세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챕터로 얘기하면 제 교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2장 있어요. 예, 2장. 그 다음이 6장부터 9장입니다. 6장부터 9장은 전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 파트라고 하는 부가와 징수는 3장, 4장은 물론 4장도 있습니다.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 있습니다만은 통관법적 성격에 해당하는 파트가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장에서는 여러분 별도의 과목인 2차 과목 관세평가만 보더라도 WTO죠. WTO 평가 협약이지 않습니까? 세율 쪽으로 우리가 넘어오면 반덤핑 협약,
보조금 상각에 관한 협약, 뭐 세이프가드 이런 부분들도 국제 법적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내 법제화했기 때문에 세율 파트에서도 이 간로 4번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중에서 가장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 보면 무조건 9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 중에서 중요한 거는 9장입니다. 네. 그리고 3번 갈로로 올라오시면 형사법적 성격은 앞서 차례에서 말씀드렸던 관세 범죄자, 그러니까 11장 12장입니다. 제 교재에서는. 네, 11장 1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갈로 6번은 5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갈로 5번은 통지법적 성격이니까 관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법은 관세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 관세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다른 조세와 비교했을 때 특수한 성격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다른 조세에 비해서는 갈로 2번, 갈로 4번이 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특히 요즘 이슈는 갈로 4번이 상당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관세법에 도입이 되는 제도들이 대부분 갈로 4번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이 되는 제도들은 갈로 4번이 많다. 네. 자, 3번 목차. 이제 지위와 체계에 넘어가서 갈로 1번은 조세법적 성격이라는 의미고요. 갈로 2번 넘어오시고 갈로 3번을 잠깐 보죠. 법의 체계라고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의미를 한번 보시면 3번 갈로의 1번 동그라미입니다. 기본법으로서 관세 징수 통관 절차의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겠죠.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근데 이 법의 체계를 보면 장부터 목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장, 절, 관까지가 앞서 차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핵심은 조, 항, 호, 목입니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조는 제목은 열심히 보게 될 거다. 조의 제목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56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뭐 107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조의 제목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조 제목이 제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가장 편하다.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공부할 때는 조의 제목이 제도의 제목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시행령을 보면 관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관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겠죠. 위임된 사항만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라 관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도 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위임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위임이지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3번 동그라미는 이제 법과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겠죠. 다른 법을 보면 우리가 총리령으로 정한다. 뭐 총리 이름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우리 관세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하고 고시 공표하는 것이 고시가 아니죠. 공표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이 시행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제정해서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법령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얘기하면 시행규칙까지를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법이라고 하면 법만 말합니다. 법만 말하는 거고요. 법령이라고 얘기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법령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출제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싶을 때는 법령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법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시행규칙까지 명확하게 제시했구나. 그러면 그 범주 내에서 내가 답안을 적어야 되겠구나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이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목표한 법이 조가 330조까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었죠. 이제 330조고요. 시행령이 290조예요. 시행규칙이 86조입니다. 근데 이게 조의 숫자만 해서는 안 되고 앞서 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절관 조항 호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항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차 때는 관심을 안 가졌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기출문제 쪽으로 잠깐 와봐요. 32페이지. 자, 1장 기출문제가 지금 있을 텐데요. 거기에 2015년 10점짜리 2번 문제. 자, 거기를 보시면 관세법상 월별 납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물어보는 걸 보면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효과, 세 번째가 신청 및 승인, 네 번째가 담보 제공, 다섯 번째가 취소 및 갱신이죠. 자, 문제에서 5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5가지를 적으시면 돼. 1번 목차 의, 2번 목차 효과, 마지막 5번 목차가 갱신, 취소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 및 승인, 담보 제공, 승인 취소 및 갱신이라는 3번, 4번, 5번 목차로 구성되어야 되는 이 내용들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가 330조, 290조, 86조라고 되어 있는데 조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전부 항입니다. 항. 항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을 공부한다는 이유가 여러 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겠죠. 따라서 교재를 이제 보시면 제도별로 목차라고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월별 납부니까 교재에 있는 월별 납부의 제도는 23페이지부터 월별 납부 제도가 나올 거예요. 자, 구성이 의 및 효과, 2번 월별 납부, 다음 페이지 3번 적용 절차, 4번 취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번 목차 적용 절차에 보면 소목차 갈로 1번 승인 신청, 갈로 2번 승인이죠. 그렇죠? 신청 승인이에요, 이게. 그 다음이 담보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올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번 목차로 넘어가 있어요, 제 교재에서는. 그 다음 갱신이라는 부분이 3번 목차의 갈로 3번이고 4번이 취소죠. 그렇죠? 결국 목차예요. 결국 목차다. 그러니까 목차라는 부분이 각 제도별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목차 제목을 만들어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조항에 10항, 어떤 경우는 18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으로 정리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10항까지 있으면 1항부터 10항까지의 소목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목차. 자, 지금 보시는 월별 납부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항은 신청, 하나의 항은 승인, 하나의 항은 갱신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하나의 소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분 없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3번 목차 갈로 1번부터 갈로 3번까지 갈로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 머릿속에 방법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단답으로. 그러니까 갈로 1번이 승인 신청이니까 이 승인 신청이라는 갈로 1번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지금 3줄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월별 납부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야 한다. 아무런 정리가 없으면. 그럼 갈로 2번으로 나가면 승인이니까 세관장은 승인할 거다. 갈로 3번 갱신하면 갱신된다. 뭐 이렇게 적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우리가 1차 같은 경우와 1차와 2차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 키워드만 알아도 우리는 맞출 수가 있는데 1차는. 2차는 결국 우리가 서술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라라는 문제이니까. 그럼 3번 목차 갈로 1번의 승인 신청은 어떻게 적을 것이냐. 갈로 2번 어떻게 적을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 세 줄 중에 핵심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핵심적인 것을 반드시 답안에 적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인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세 줄을 어느 순간 다 적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핵심적인 걸 놓치지 않으니까. 결국 문장은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문장은. 너무 육하원칙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줄을 봐봐요. 3번 목자칼로 1번.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장을 보면 한 줄입니다만은 첫 번째 줄 말미에 딱 보면 갈로에 이하 월별 납부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땡큐인 거야. 무조건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이라고 적으셔도 돼. 이 자체가 월별 납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별 납부란 지금 첫 번째 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게 월별 납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적어도 되지만 안 적어도 된다라는 의미야. 이것을 월별 납부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주어져. 두 번째. 납세 실적 및 수출입 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끊으셔야 되고 세관장에게 끊으셔야 되고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주어를 보면 주어가 나오고 하여야 한다가 서술어예요. 근데 주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월별 납부라는 제도는 세관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어는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심사를 해야 되니까 둘째 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이 제도를 허용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납세 실적 그리고 수출입 실적에 관한 서류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세관장한테 제출하면서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세 단락으로 끄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마지막 단락을 그냥 하나로 본다 그러면 그럼 첫 번째 주어고요. 두 번째는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들어갑니다. 서류 제출이에요. 서류 제출. 내가 서류를 적겠다라는 거죠. 서류를. 세 번째는 누구한테? 세관장한테 이 제도는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승인 신청한다. 그럼 이 서류를 받은 세관장은 갈로 2번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거 하다가 월별 납부 끝나겠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적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인이 이해한 대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이해한 대로 적으면 둘째 줄에 있는 서류를 빠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실제 이 제도에 대해서 세관장이 승인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둘째 줄에 있는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갈로 2번 봅시다. 어쩔 수 없다. 자, 갈로 2번의 승인의 1번 동그라미를 봐봐요. 월별 납부 승인을 신청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인데 첫 번째 줄에 보면 목차 2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수출입실적 납세실적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라는 거니까 그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서류입니다. 서류로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 기출 문제 보세요. 신청 승인 무엇을 요구합니까? 출제자는 신청 및 승인을 적으라고 출제자가 요구했잖아요.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별 납부 제도는 신고제입니다. 승인제입니다. 허가제입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라면 1차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신청과 승인이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문제에서 승인이라는 걸 알려줬지 않습니까?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 파트는 둘째 줄을 적을 수 있냐? 적었냐? 승인 파트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이라는 전제를 적었냐? 이 부분에 따라서 배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반의 핵심은 사실상 기본반의 핵심은 이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을 체크하고 모든 문장에서 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요하면 필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신청은 무조건 서류. 맞죠? 무조건 서류. 승인은 자유재량이냐 기속재량이냐 이런 의미예요.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승인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장만 보면 기속재량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기속재량 맞거든? 그럼 기속재량이라면 분명 요건이 있을 텐데 라는 걸 보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그럼 신청과 승인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계속 이것을 안 놓치려고 준비하시면 돼. 자, 그럼 이게 기본 이념인데 심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건데요. 이 제도가 월별 납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절차다? 다른 제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월별 납부와 일괄 납부 환특법 제도입니다만은 상당히 유사한 제도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가 달라요. 효과는 비슷해. 기출 문제도 효과는 물어봤죠.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 한번 적어봐라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비교된 일괄 납부 제도가 효과가 비슷해요. 효과라는 측면. 하지만 운영하는 방법은 뜯어보면 다 달라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들이 핵심은 뭐다? 다 항입니다. 장절관 조항. 항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항에 있는 내용들이 제목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제가 모든 항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는데 틀리면 어떻게?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으니까 핵심적인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목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다시 오십시오. 8페이지. 관세법의 체계의 갈로 3번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1번 동그라미 관세법에 여러 체계가 있는데 항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 안에 호와 목이 있죠. 지금 밑에 호, 목이 있는데 목까지 적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호까지는 가야 돼요. 이 호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1차 때 봤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 보기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답안에 서술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월별 납부 신청 승인이었는데 1차는 간단하게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된다였지만 우리는 좀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항만 보더라도 그죠?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330조, 290조, 86조다 보니까 각 항마다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시된 논제를 못 적을 수가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적는다는 것은 요건을 못 적고요. 필요한 문장을 못 적게 되고 자의적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신청 승인이니까 세관장한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의미 없잖아. 담보 제공도 마찬가지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 무엇을 적어라라고 제시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변별력이 높습니다. 명확하게 적은 사람에 한해서만 점수를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많이 적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분량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적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확하다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제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적었냐 안 적었냐가 점수를 받냐 못 받느냐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2번 컷 목차 정의로 갑니다. 자, 정의 위치는 여기죠. 용어의 정의. 1장 1절 이제 2조입니다. 정의라는 부분이 지금 교재를 보면 수입부터 1번 수입부터 통관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9번. 자, 수입부터 통관까지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왜 이 용어의 정의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세법의 특수성이다. 다른 법령에서도 이 9가지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다른 법령에서 쓰고 있는 동일한 용어와 우리 관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의 그 의미가 다른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통관 파트에 해당하는 용어만 있다. 결국 조세 파트, 통관 파트가 큰 파트라고 했는데요. 조세 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용어는 다른 조세법과의 용어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통관 파트에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는 다른 법률에도 동일한 단어, 이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상의 수입이란, 관세법상의 수출이란 이러한 형태로 1차 시험에 기출이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입의 정의와 수출의 정의, 반송의 정의, 이 세 가지를 먼저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수입이겠죠. 그러니까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따라서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수입 물품이란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 물품이에요. 수입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건 수입 물품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수입 물품이 될 수 없다면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과세 물건이란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한 줄이다.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수입 물품이란 지금 보시는 1번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의 부과 대상이다. 과세 물건이다라는 의미죠. 이 과세 물건 범주에 해당이 안 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징수되지 않는 거겠죠. 자, 박스를 봐봐요. 갈로 1번 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번 목차 수입 옆에 갈로 2조 1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2조가 정의지 않습니까? 정의의 1호입니다. 얘는 항이 없고요. 호로 되어 있어요. 곧바로. 2조는 2조의 1항이 아니라 1호입니다. 자, 1호에 규정된 게 수입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와요. 박스를 보면 원래 문장인데 제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외국 물품을 1번, 2번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란 결국 수입의 대상이 될 겁니다. 따라서 2번 갈로의 제목부터 봐요. 수입의 대상이죠. 그게 외국 물품이에요, 지금. 갈로 1번 의의 수입의 대상이 되는 건 바로 외국 물품인 바, 그 외국 물품은 갈로 2번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외국 물품을 다시 갈로 1번 의의 박스 1번, 2번인데요. 두 가지 행위라고 보시면 돼. 사실 행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갈로는 아시죠? 보세구역 경유하는 보세구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사실 행위는 뭐다? 반입이다. 우리나라의 외국 물품이 반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두 번째는 관세의 성격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소비, 사용하는 것입니다. 2번은 그럼 반입이라는 정의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라는 범위 내에서 소비, 사용이 있으면 그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맞나요? 따라서 물품이잖아요. 외국 물품이고 수입의 정의는 두 가지 행위입니다. 사실 행위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적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즉 반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입의 정의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소비 사용이 이루어지면 즉시 관세를 부과 징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반입하겠다라는 거 옆에다가 적으세요. 박스 안에 1번에 반입 그리고 갈로 닫고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입에다가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을 하는 그 행위 자체도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핵심은 얘죠. 우리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협의와 강의에서 협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입 통관 절차예요. 얘가 수입 통관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만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밀수인 거죠.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밀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교재 뒤로 넘어가시면 9번 목차 통관의 정의를 한번 봐봐요. 가장 마지막에 통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라고 나와 있죠.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겁니다. 즉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통관이에요. 따라서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입입니다. 반입. 근데 소비 사용이라는 것은 관세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즉시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수입 물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번 갈로의 박스의 1번 항목이에요.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수입 물품 수입이라면 1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1번이 일반적인 건데 그러려면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예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를 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돼버리는 거죠. 과세물 확정 시기가 된다. 즉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려고 해요. 이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외국 물품에 대해서 수입하겠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수입 신고를 하는 이 시점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외국 물품에 대한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과세물 확정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 프리즈. 그죠? 네. 그래서 수입 신고라는 의미가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는 게 전제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 물건이라는 부분이 과세 요건이라는 파트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구장,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9장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신고, 이 규정에 따라 2장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물이 확정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외국 물품은 수입 물품이 되는 거예요. 이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해야만 수입 물품이 되는 거예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밀수라니까.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밀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수품은 수입된 때가 과세물 확정 시기잖아요. 밀수품은. 맞죠? 예,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물 확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수입된 때잖아. 수입의 정의가 수입된 때라면 얘지. 반입된 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시점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시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수입의 갈로 1번에 1번 항목, 2번 항목에 있어서 1번 항목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거다. 그리고 2번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2차 수업 목적에서는 그냥 관세의 성격이 반영된 거다. 소비세 맞죠? 간접세 그냥 일반적인 관세의 성격을 생각하시고 소비 사용하면 외국 물품을 소비 사용하면 당연히 수입이니까 그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 1번 갈로의 박스 안에 외국 물품이 교재상 갈로 2번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럼 갈로 3번과 갈로 4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로 3번과 갈로 4번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갈로 3번. 수입의 의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입의 의제라는 게 뭐예요? 수입의 의제를 어떻게 공부하셨죠? 일단 제가 첫 번째 우리가 기본반이니까 수입의 의제란 얘를 이 행위를 하려면 이것을 거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입의 의제는 이것을 거치지 않아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느라고 보시면 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외국 물품은 어떻게 돼요? 자, 3단계 절차였어요. 신고, 확인, 처리. 그러면 수리되기 전까지는 외국 물품이지만 수리가 이루어지면 내국 물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셨죠 또. 그러니까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외국 물품은 내국 물품이 됩니다. 관세법상. 그 내국 물품이 되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반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갈로 3번에 있는 수입의 의제는 뭐다?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국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의 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갈로 3번에 있는 수입의 의제는 갈로 1번 의의 박스에 있는 1번, 2번 중에 1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게 수입의 의제다. 그러니까 갈로 3번은 예외죠. 예외입니다. 수입의 의제. 수입 정의의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갈로 4번은 갈로 1번 의 박스의 2번의 예외라는 거예요. 소비 사용하면 수입입니다. 관세를 부과 징수해야 돼요. 하지만 소비 사용이라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갈로 4번인 거예요. 따라서 갈로 3번과 갈로 4번은 뭐다? 수입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예외 규정들이 갈로 3번, 갈로 4번이에요. 자, 절대 안 나오겠지만 수입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문제 나왔다 칩시다. 만약에 갈로 1번이 수입의 정의예요. 그렇잖아. 갈로 1번만 적으면 끝나냐 이거죠.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갈로 2, 갈로 3, 갈로 4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로 3번과 갈로 4번은 뭐다? 수입의 정의를 위한 답안 구성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안 나오면 절대 갈로 3번, 갈로 4번은 적을 이유가 없어요. 정의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갈로 3번, 갈로 4번 구성된 이유를 아시겠죠? 갈로 2번은 뭡니까? 당연하죠. 갈로 1번 박스 안에 외국 물품을 이라고 했으니 수입의 정의를 설명할 때는 외국 물품을 설명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갈로 2번에 1번 동그라미가 일반적인 물품인데요. 갈로를 보면 법 2조 4호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정의에 해당하는 2조에 4호의 외국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예요. 하지만 2번 동그라미는 뭐다? 2조 4호에는 없으나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세 가지도 외국 물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랄까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내가 답안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6가지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와 간주 외국 물품으로 소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활용하시면 돼. 답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물품에서 6가지를 쭉 나열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6가지를 계속 암기하는 게 편할까요? 2가지로 구분 정리하는 게 편할까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 당연히 2가지일걸? 일반적인 간주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3개,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6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그 목적이 있고요. 간주 외국 물품은 간주한다는 의미니까 어떤 의미예요? 내국 물품인데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번 동그라미에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전부 마지막 말미에 있는 물품은 내국 물품일 겁니다. 내국 물품이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본다?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1차 객관식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 옛날에. 모르겠어요. 요즘 안 봤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외국 물품의 범위를 적으실 때는 일반 간주, 일반은 3가지, 간주 3가지 이렇게 6가지를 내가 나열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품들에 대한 사실행위 2가지다. 이게 수입이다. 됐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외국 물품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기역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답안을 적을 때 1번 기역 동그라미를 보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문장을 보면 여기 이미 나와 있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외국 물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이고요. 첫 번째 서두에 있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도착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착이 안 된 것들은 관세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물품이다.
관세법이 왜 적용이 돼? 걔는 외국 물품이 아닙니다. 관세법상. 관세법상 외국 물품은 국내에 있어야 돼요. 국내에 있는 물품 중에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를 외국 물품으로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국 물품이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니은 동그라미로 넘어가 보면 외국의 선박등이 공해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선박등이 어디냐라는 개념이잖아요. 첫 번째가 공해, 두 번째가 경제수역, 세 번째가 외국의 영해죠. 세 가지로 우리가 보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국적을 먼저 봐야 돼요. 따라서 지금 외국 물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외국 국적 선박인 것이고, 두 번째는 공해냐 경제수역이냐 외국의 영해냐를 봐야 되는데 공해이고요. 경제수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장소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등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니지만 대상인 거죠. 그러니 니은 동그라미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물품 중에서 지금 공해 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에서 채집 포획된 수산물 등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기억 동그라미인 거예요. 우리나라 도착한 유일한 게 수산물이라고 보시면 돼. 수산물이고요. 얘도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야 돼요.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 경우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를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죠. 디귿 동그라미는 뭐 다 아시죠?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내국 물품이지만 수리가 되면 당연히 외국 물품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도착된 의미가 필요 없는 거죠. 수출의 대상은 원래 내국 물품이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 물품이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의 전제에 있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라는 전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수출신고가 수리될 경우에는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죠. 이 디귿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외국 물품이고요. 이 외국 물품을 1번 갈로에 있는 박스에 1번 행위, 2번 행위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건 분명 과세 물건이 되고 관세를 부과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수출할 때 하도록 하겠지만 의미상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법상의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국 물품이 갈로 1번 수입의 정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다 내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이 내국 물품은 2번 목차에 나오는 수출의 대상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돼요. 수입과 수출은, 수입은 다시 한 번 더 갈로 1번 의에서 사실 2차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찌됐든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렇죠? 안 하고 싶어요는 제가 취소할게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별로 안 중요해요. 다만 이제 명확하게 과세 물건, 우리 14조의 과세 물건과 연결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품, 이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과세 물건이다. 그렇다면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무엇이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봤잖아요, 1차 때. 자, 많이 봤지만 적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일단 1번 목차 수입에 갈로 1번 의에 보면 박스에 외국 물품이고 갈로 1번, 갈로 2번이었어요. 자, 이 1번 박스 안에 있는 행위가 반입이었어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세법에서는 외국 물품 아니면 내국 물품이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2번 목차 수출로 넘어가서 자, 두 가지를 보자고요. 10페이지에 2번 목차 갈로 1번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를 보면 내국 물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위 자체가 한 가지죠.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입과 수출은 물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반대입니다. 수입과 수출은. 그렇죠? 그 이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수입은 외국 물품이고 수출은 내국 물품이며 수입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고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관세법상 물품의 이동을 반입과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 그럼 이 수출에 해당하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반출하는데 이 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 절차가 거쳐야 되겠죠. 우리가 9번 목차 통관의 정의에도 나와 있다시피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2번 목차 갈로 1번에 있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밀수인 거예요. 밀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품이 다 그러냐? 아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입의 의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수출의 의제도 있다라는 거죠.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통관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갈로 3번. 자, 갈로 3번에 있는 수출의 의제를 보면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입니다. 그럼 이 우편물은 관세법상 1번 갈로 내국 물품입니다. 내국 물품 우편물을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보낸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수출의 의제예요. 자, 이에 반해 3번 목적 반송의 갈로 2번을 봐봐요. 조금 전에 보셨던 2번 목적 갈로 3번과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뭐다?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성질이 다른 거죠. 우편물의 성질이 내국 물품이면 수출의 의제, 이 우편물이 외국 물품이면 반송의 의제가 되는 거예요. 3번 목적 갈로 2번 반송의 의제, 2번 목적 갈로 3번 수출의 의제 문장을 비교해 보시라. 똑같잖아요. 지금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내국 물품이면 수출의 의제, 외국 물품이면 반송의 의제가 되는 거예요. 행위는 둘 다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죠. 외국으로 돌려보낸다. 보낸다라는 개념입니다. 반송은 돌려보내는 거고 수출은 반출하는 거고.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아마 1차 때 공부하셨을 거야. 우편물이라는 개념이 2번 목차 갈로 3번, 3번 목차 갈로 2번, 1번 목차 갈로 3번에 다 우편물이 나와요. 자, 수입의 의제 1번 목차 갈로 3번에 수입의 의제에 1번 동그라미가 우편물이 나오죠. 그럼 우편물은 뭐다? 원칙적으로 의제입니다. 우편물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외가 1차 단골 신고 대상 우편물, 신고 대상 우편물 열심히 외웠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네, 그것이 예외예요. 그러니까 우편물은 원칙적으로는 통관 절차 생략. 예외가 신고 대상 우편물이다. 자, 신고 대상이란 수출입 반송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수입 신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반송의 정의인 갈로 1번을 봅시다. 3번 목차.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입니다. 그리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끊어야 되는 부분은 이미 나왔죠.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 끊어야 되고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가 갈로입니다. 얘가 요건이야. 그리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다시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체크한 갈로에 있는데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3단계지 않습니까? 신고부터 수리까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수리죠. 신고는 상관없어요. 수리되기 전까지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않으면 반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맞나요? 네. 따라서 수입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반송을 할 사유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그때 그제서야 반송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수입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물품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잖아요. 따라서 반송 사유를 제시하면서 반송 통관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고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버리면 이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으니까 수업 목적상 얘기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출을 하거나 수입 신고 수리가 되었으니까 내국 물품이지 않습니까?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두 번째로는 수입 신고에 대해서 취하를 하면 돼요. 신고 취하. 수입 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반송 통관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반송의 용어의 정의를 본다면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정의만 보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라는 의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반송의 사유해서 하단에 심화 박스가 나올 겁니다. 단순 반송부터 수출 조건부 쭉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물어보는 경우는 지금 제목처럼 반송에 대한 정의와 반송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문제화해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다 적을 경우는 없겠죠. 다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교재에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간혹 기출되는 문제의 경향을 보면 사례형이라고 할 수까지도 아니지만 예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 반송이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첫 번째 단순 반송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다. 근데 다음에 사유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네, 상태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수입 신고를 한 후는 단순 반송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따라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래 국내로 반입할 목적이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었는데 주문이 취소가 되거나 신고 전에 계약 내용이 다른 물품의 확인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2번 항목을 예를 들면 왜 이 2번 항목을 예를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관세법에 계약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으니까. 따라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수입한 화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그러면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즉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통관 단계에 알 수 있는 것이고 통관이 완료된 후에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변질 손상됐어요. 물건을 옮기는 국제 운송하다가 따라서 계약을 하고 해외 수출 국가에서 국내 운송하고 국제 운송하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고 수입 신고하고 통관 절차 끝나고 여러 단계에서 변질 손상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단계별로 알게 됐을 때 수입하고자 하는 화주의 조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품이 대상이니까 관세법은 물품이 대상이잖아요. 따라서 물품의 이동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전제하에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유들을 보면 이런 물품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걸쳐서 화주가 불필요한 불이익이겠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 사유라면 분명 하나의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세법에는 시점별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화 박스에 있는 반송의 예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실제 반송 사례가 아니라 이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박스에 있는 이 경우에 한해서만 반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누가 정하느냐?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이 각각의 사례들별로 이 경우만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점별로. 그래서 제가 심화박스에 올려놓은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왜 이것을 교재화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또 예를 들면 단순 반송의 4번을 보세요.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승기용품 또는 성기 내에서 판매하는 물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승기용품 또는 성기 내의 판매용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에 선기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재할 때의 절차가 뭐예요? 절차가 승기용품.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에 선용품 기용품 아시잖아요. 지금 우측편 페이지 보면 4번 목적 선용품 기용품 나오잖아요. 아시죠? 음료식품 연료 쭉 있지 않습니까? 자, 외국무역선에 음료식품 연료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재하려고 해. 절차가 뭐예요?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치냐, 반송 통관 절차를 거치냐 이 의미예요.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해보자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승기용품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셨다니까.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에 두 가지 아이템이 같이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나온 것처럼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선용품 기용품이에요. 자, 이것을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에 실어야 될 거 아니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절차가 뭐냐라는 거죠. 뭐예요? 1번 통과 절차 거쳐야 된다. 2번 신고해야 된다. 3번 승인받아야 된다. 4번 허가받아 이런 거잖아 지금. 뭐냐고요? 허가잖아. 허가. 적재 허가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 반송의 4번에 이 문장이 나오니까 얘는 왜 반송 통관 절차입니까? 라는 거죠. 얘는 왜 반송 통관 절차냐. 그러니 이 첫 번째 줄 다시 봐봐요. 박스 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인 선기용품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실제 선용품, 기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적재하려면 허가받으면 돼. 허가받으면 돼요. 근데 이 보세구역에 반입이 된 외국 물품인데 선용품, 기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야. 그럼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자, 보세구역에 외국으로부터 외국 물품이 왔어요. 이 외국 물품이 선용품, 기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따라서 자 6장 한번 볼까요? 선기용품에 대한 허가 규정을 한번 봅시다. 자, 교재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4번 큰 목차예요. 찾았어요? 네. 자, 거기 1번 목차 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보아요.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승기용품, 2번 동그라미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죠. 자, 이 물품을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을 하면 허가받아야 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승기용품은 허가 이렇게 공부하신 거야. 자, 이 허가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인데 이것을 항공기에다가 실제 기용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용품으로 사용하겠다. 그럼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반입된 외국 물품인데 기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 경우가 단순 반송인 거예요. 반송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지금 똑같은 외국 물품이지만 여기까지는 동일하잖아요. 지금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이 들어온 것까지는 동일해요. 이것을 실제 기용품으로 사용하려면 허가. 근데 기용품의 사용 가치가 없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역시 항공기에 실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반송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다.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단순 반송 사유도 지금 왜 이것이 있냐면 승기용품 외국무역에서 외국무역에 판매하는 물품인데 이 물품 자체가 어떤 경우는 허가하고 어떤 경우는 반송입니까? 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4페이지 보신 김에 2번 목차 봐봐요. 2번 목차.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소로 외국무역에 적재하는 경우면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목차가 얘잖아요. 얘. 보세구역에 반했던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한다는 의미가. 이걸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송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기용품인 거예요. 그러면 반송 통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보셨던 반송의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얘는 기용품이 아니거든. 그러면 얘는 반송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목차의 그대로라는 의미가 뭐냐? 1번 목차에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송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구분이 되시겠죠? 자,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돼. 반송 예시에 있는 내용들이. 따라서 지금 현재 반송 예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봐봤자 진도를 못 나가요. 항목을 다 연결되어서 봐야 되니까. 따라서 일단 이 심화 박스에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한 번씩 보실 때마다 하나씩 보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9페이지 잠깐 오세요. 갈로 3번 수입의 의제, 갈로 4번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인데요. 수입의 의제 6가지가 있는데 자, 6가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번 동그라미 우편물은 당연히 우편물입니다. 뭐 다른 물품과 연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편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번, 3번인 거예요. 묶으셔야 돼. 2번, 3번. 세 번째는 4번, 5번, 6번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4번, 5번, 6번 동그라미는 범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범죄와 관련되는 거. 몰수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만 몰수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수를 못합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몰수가 불가능하면 추징하잖아.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전부 벌칙이죠.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물품.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에요. 4번, 5번, 6번이. 2번, 3번 동그라미는 2번 관세법에 따라 매각이 된 겁니다. 관세법에 따라 매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장치기간 경과거든요. 근데 장치기간 경과인 경우에만 매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 그리고 또 우리 수원 목장성에도 가장 중요한 게 장치기간 경과입니다. 따라서 장치기간 경과는 관세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각을 하게 돼서요. 매각이 되면 매각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2번 동그라미는 관세법에 따라 매각이 된 물품이에요. 매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3번 동그라미는 반대가 필요하니까 매각이 안 된 경우예요. 매각이 안 된 경우. 자, 관세법에 따라 얘죠. 얘. 보세구역에 반입이 된 외국 물품인데 얘 매각하겠다. 절차를 거쳤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매각이 되거나 매각이 안 되거나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매각 절차를 이행했는데 매각이 되었다. 이게 2번 동그라미 매각된 물품. 그럼 매각이 된 물품은 뭐예요? 매각이 된과 동시에 얘는 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내국 물품이 되어야만 어떻게 한다? 매수인한테 물건을 주죠. 외국 물품인데 매각 절차 이행했는데 매각이 안 돼요. 그럼 계속 얘는 외국 물품이잖아. 이 외국 물품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고에 귀속을 시키죠. 국고에 귀속이 된과 동시에 얘는 뭐다? 내국 물품이 된다 이런 의미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2번, 3번을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고 3, 4, 5번을 묶어서. 그래서 수입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수입의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나올 수 있겠죠. 정말 확률적으로 뭐 단 1%라도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그 목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면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매각이 된 물품, 국고 귀속된 물품은 수입의 의제에 해당한다. 그때 적는 거예요. 4번, 5번, 6번도 마찬가지야. 몰수, 추징 문제 나왔을 때 몰수된
추징된 이 물품은 뭐다? 수입의 의지에 해당한다.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것도 수입의 의지에 해당한다. 그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시라.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갈로 4번입니다. 갈로 4번은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일단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의 공통적인 물품이 성경품이죠. 성기 차량용품이고 3번 동그라미 휴대품이에요. 그리고 4번 동그라미는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일단 대상을 보면 자 여기서 뭐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갈로 3번은 678페이지 갈로 4번은 678페이지 이렇게 적어두세요. 우리가 678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리고 올라오셔서 갈로 2번에 2번 동그라미 간주 외국 물품 기억 동그라미 533페이지 니은 동그라미 575페이지 디귿 동그라미 환특법이거든요. 857페이지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그 파트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에 모아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쪽 파트에서 할 때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입이라는 용어의 정의 있을 때 첫 번째, 네 가지의 구성이 필요하다. 갈로 1번, 갈로 2번. 그리고 예외에 해당하는 갈로 3번, 갈로 4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의, 대상, 예외잖아요. 근데 정의의 행위가 두 개다 보니까 갈로 3번, 갈로 4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의, 대상, 예외예요. 2번 목차 넘어가 봐요. 수출. 수출도 정의, 대상, 예외인 겁니다. 구성 맞아요? 네. 정의, 대상, 예외예요. 반송은 대상은 외국 물품이지 뭐. 우리 수입의 외국 물품과 똑같죠.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니까 별도로 제가 갈로 2번에 규정하고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이고요. 다만 갈로 2번에 있는 예외는 우리 수출의 예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물품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가는 거고 우편물에 관해서는 우리 관세법 9장 가장 마지막에 우편물 통관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특수물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가 전부 항상 붙어 다닌다. 네 가지가 항상 붙어 다니고 이 네 가지는 일반적인 물품과 다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자, 그 중에서도 얘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휴대폰 별성품 한 개죠. 하나의 형태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휴대 탁송 별성 우편물 하셔도 되고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휴대폰과 별성품은 휴대하면 휴대품 물건 따로 들어오는 별성품이니까 휴대 별성품에 대한 규정은 동일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나누면 예에 대해서는 통관 예에 대해서는 통관이 우리 9장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9장에. 그러니까 우편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탁송품에 대해서도 통관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휴대 별성품은 어차피 휴대품이거든 얘는. 그러니까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 절차는 없어요. 별도의 통관 절차는 없는데 간이신고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별도의 감면이라는 제도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품에 대해서는 따라서 문제의 중요도라든지 우리 수업 목적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 크게 나누었을 때 이 세 가지가 전부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근데 휴대품은 근래에 기출이 되었다. 근래 기출이 2차 시험에 기출이 되었고 우편물 탁송품이 있는데 탁송품보다 우편물이 좀 더 다양한 곳에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든 것처럼 지금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파트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아마 정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탁송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탁송품이라는 것이 특송화물입니다. 네, 특송화물을 탁송품이라는 용어를 써요.
물론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해외 직구 해보시고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 그런 형태로 물건을 구매하시면 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편물이냐 탁송품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 우편물로 들어오거나 탁송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특송으로 들어와요. 이게 탁송이에요. 탁송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 이러면 그 전자상거래 물품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근래 현재 시점으로 보면 탁송품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수업 목적상으로는 탁송품이 가장 중요하고 관세청에서도 어마무시한 돈을 들인 겁니다. 탁송품 특별 통관을 위해서. 과거에 본다 그러면 우편물이 중요한 거죠. 우편물. 근데 세금 쪽으로 가버리니까 휴대품이 가장 먼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어쨌든 세 가지 다 중요하다. 다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답안을 적으실 때 우편물 등이라고 하시거나 휴대품 등이라고 하시거나 하지 마요. 적으시는 게 중요해. 통관 절차가 달라. 보다시피 다르고요. 휴대품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품 보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품 구매해서 들고 들어오면 휴대품인데 통관 절차를 이행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휴대품은. 그래서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법상 통관 절차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신고서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돼. 신고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경험이 있으시잖아. 그러면 외국에 갈 때의 신고서와 국내에 들어올 때 신고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신고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신고서, 그러니까 이 휴대품 신고서라고 얘기하죠. 휴대품 신고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별로 기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아주 간편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게 휴대품에 대한 통관 절차라고 보시면 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제출 안 하는 경우가 뭐예요? 신고 대상이 없으니까 신고서를 작성 안 하죠. 뭐야?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신고해야 되는 물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신고서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신고서, 간단하게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이게 휴대품 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문서화되어 있다. 그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나가봐면 알 거야. 그리고 이 신고서에 대해서 그 포맷이라고 얘기하죠. 신고서에 대한 그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간단하게 잘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서 감면제도와 연계해가지고 하다 보니 신고서를 새롭게 이제 포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휴대품에 비해서는 우리 2차 수업 목적에서는 탁송과 우편물에 주안점을 두는 게 맞고 단 휴대품은 또 나온다면 과거에 기출된 문제에서 조금 변형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는 이 물품들에 대하여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기본 이론이니까 나누세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 일반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 일단은 예와 일반 물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편, 휴대, 별송, 탁송품은 특수한 물품이잖아요. 일반 물품이 아니니까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얘들에 대해서도 조세 파트도 다를 것이고 통관 파트도 다를 것이다. 근데 그 조세 파트와 통관 파트가 반드시 특수한 것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특수한 방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이지 그 특수한 방법으로만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물로 들어오든 탁송품으로 들어오든 정상적인 통관 절차
일반 물품처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잖아. 우편물. 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공부하셨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우편물은 특수한 통관 절차와 조세 부과 방식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다. 일반 환물처럼 똑같은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탁송품도 마찬가지예요. 탁송품도 정상적인 통관 절차, 즉 일반 환물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별송품은 없다. 휴대별송품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갔는데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리받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휴대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관세법에서는 우편물과 탁송품처럼 별도의 통관이라는 제도가 구장에 없는 이유예요. 얘는 일반적인 통관 절차가 적용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사화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이사화물. 이사화물. 우리 관세법에도 나오잖아요. 가산세에서. 휴대폰 미신고 가산세, 이사화물 미신고 가산세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이사화물 면세가 있을 거예요. 휴대품 이사화물에 대해서 같이 면세 규정이 같이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과 우리 관세행정은 휴대폰과 이사화물을 동일시하게 보는 거죠. 일반 국민이 외국 가서 물품 구매해가지고 들어오면 휴대품이니까 거주 이전하는 일반 국민이 들고 들어오면 이사화물이니 야, 이 정도는 똑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통관이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장 통관 절차에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유 마무리합니다. 우리 관세법상 큰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대분류하시고 일반 물품, 특수물품 이렇게 나누시고 특수물품 중에서 휴대별송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하는 이사물품 얘들에 대해서는 부가징수라는 조세 파트에는 규정이 있는데 통관 파트에는 규정이 없다. 통관 파트의 규정이 없는 유일한 특수한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부가징수는 다 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